안녕하세요. 연불리의 비밀노트입니다. 오늘 첫 진행인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사님, 네. 연준이 성탄 선물을 줬다. 뭐 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산타 랠리 이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이슈와 증시 흐름 짚어주시죠.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는 이제 FOMC가 뭐 가장 큰 이슈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사실 좀 약간 매파적인 성격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비둘기가 되면서 좋은 선물을 좀 안겨줘서 미국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 증시는 물론 오르긴 올랐는데 많은 분들이 좀 만족하긴 좀 어려운, 그러니까 미국만큼의 상승은 좀 못 나온 그런 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이제 위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물가가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이 금리 내리는데 큰 부담을 좀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엔화가 또 특히 강했거든요. 엔화 강세는 이제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들이 좀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엔화가 약할 때는 일본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데 엔화가 반대로 강해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 또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이 부분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는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10억 원 이상 한 종목에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년에 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수익이 났을 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연말에는 내가 대주주가 되기 싫어가지고 파는 그런 물량들이 항상 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개인들의 좀 매도가 나오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도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는 확실히 좀 반도체가 좀 강했던 가운데 금리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봤던 뭐 신재생 에너지주라든가 인터넷 관련주들이 좀 더 특히 강했던 그런 한 주였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빠지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좀 흘러갔던 한 주였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FOMC가 이번 주는 가장 큰 이제 이벤트였으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 방송에서 연미사님께서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 5번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점도표를 보면 이제 내년 말 이제 기준금리 전망치가 4.6%로 제시가 됐어요. 이걸 보면 이제 내년 한 3번 정도 인하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건데, 연미사님이 보신 FOMC 총평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이제 FOMC는 생각보다는 저도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시장이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파웰 연준의장은 굉장히 그 지표에 의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항상 선제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지표들이 금리를 인하할 만한 지표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도 금리 인하를 그냥 사실상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놀랐었고, 그러나 시장은 횟수에 그렇게 주목한 게 아니라 한 번도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피벗을 했다. 네. 그러니까 9월달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이 일부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약간 피벗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9월에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가버렸죠. 금리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 9월 FOMC 끝나고는 증시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횟수는 뭐 약간 한 2번 정도로 더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이제 선언문이 좀 나왔고, 또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물가 목표를 좀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올해 3.7이거든요. 근데 연말까지 3.2로 낮췄고 내년에 2.6에서 2.4로. 그러니까 이건 연준이 전망을 한 거죠.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네요. 네, 그 물가가 낮으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세게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러니까 경기는 괜찮은데 물가 때문에 금리 낮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원하던 그 기대값 이상의 뭔가 연준의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FOMC는 어쨌든 최근 한 2년 들어와서는 가장 좋았던 FOMC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 보면 앞으로의 좀 방향성도 더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금리 인하 논의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뭐 물가에 대한 승리 선언하긴 이르다. 네. 파월 의장다워요. 더 살펴봐야 할 발언도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승리 선언하기 이르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사실상 이제
그 언급을 좀 했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금리가 정점 또는 그 근처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 금리 이제 고점 찍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게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긴축이 그동안 좀 장기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커스, 그러니까 자기가 맞추고 있는 그 목표는 뭐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언제까지 높게 유지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에 내가 초점을 맞추겠다. 그건 뭐냐면 긴축이 장기화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당연히. 뭐 금리 오르는데 내 가처분 소득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비가 줄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에 안 좋으니까 이거보다는 이제 이 위험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럼 금리를 사실상 인하하겠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완화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실제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중에서 좀 제일 리스크로 봤던 게 이 인력 부족, 이 공급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할 사람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꾸 임금을 올려준 거예요. 그게 이제 물가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심각한 인력 부족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그 얘기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완화될 걸 또 시사하는 발언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사람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인정을 한 거죠. 예,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그 결국엔 이번에는 그 금리 인하를 좀 공식적으로 좀 선언을 했다. 이제는 이분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미래를 좀 먼저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좀 정책을 이제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본 거죠. 아, 이제 좀 시장과 맞춰가는구나. 그래서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도 발언이고 이런 이제 스타일도 변한 것도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다라고 평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좀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네. 좀 이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좀 우리 파월 의장이 좀 달라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어제 한 4% 초반대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뭐 가을쯤만 해도 거의 5% 뚫고 갈 네. 기세였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업종에 긍정적이겠습니까? 일단 이제 미국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금리 때문에 피해봤던 업종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 경기 소비재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음식료 같은 거는 뭐 금리 올라가도 매일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건 영향을 크게 안 받는데, 뭐 옷이나 식품 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나 뭐 PC나 이런 가전제품들은 어떻죠? 내가 당장 좀 내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면 올해 쓰던 그냥 PC를 1년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냥 좀 더 쓰자. 이런 이제 분위기로 자동차도 1년 더 타자. 좀 수리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내야 되는 이제 이자 비용이 줄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엔 이것들이 이제 경기 소비재 쪽은 다시 한번 다시 소비를 해볼까? 좀 이자 부담 느니까 내가 소비 좀 더 늘려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기 소비재들한테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자동차 업종이 하루에 포드가 한 8%나 올랐어요, 주가가.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영향을 좀 준 거죠. 오히려 음식료는 좀 빠져요. 음식료는 사실은 이제 고금리 시절에 오히려 좀 수혜주였다 보니까, 그래서 음식료는 오히려 좀 빠졌고, 반대로 미국 이끌던 그 빅세븐 있잖아요.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쪽은 FOMC 끝나고요 오히려 주가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왜요? 그 전에 좋았는데, 왜냐 이 기업들은 인공지능 투자라는데 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대여도 이자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현금이 많으니까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별화돼서 계속 올라갔어요, 주가가. 남들 빠질 때. 근데 막상 이제 FOMC 끝나니까 이제 180도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빅테크는 좀 빠지고 좀 소외받은 기업들이 올라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소비와 투자가 좀 뜨거워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국 나홀로 호황이 계속될 것 같단 말이죠. 이제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의 물가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그 디플레이션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 영향 많이 받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이게 중국이 빨리 좀 물가가 돌아서야 되거든요. 이게 물가가 너무 높은 것도 문제인데 이게 마이너스면 심각한 거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니까 안 사려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서 물가가 빠지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까지 가는 건 좋지 않은데,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2개월 연속 마이너스고, 또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만드는 그 이제 생산품 그 물가도 지금 계속해서 14개월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기업들은 지금 만들어도 적자 본다는 얘기예요. 예, 계속 왜냐면 자기네들이 만드는 가격 자체가 계속 빠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좀 빨리 그 바꾸기 위해서는 중국이 어쨌든 좀 부양책을 좀 세게 할 필요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엄청 센 부양책도 좀 나오질 못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또 이런 물가가 좀 떨어진 이유는 소비의 문제도 좀 있는데요. 너무 공급 과잉이 좀 큽니다, 사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이번에 30% 빠진 것도 이쪽 공급이 좀 굉장히 커서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최근에 배터리 가격, 뭐 리튬 가격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게 너무 배터리 생산을 또 그동안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은 수요보다 공급을 너무 늘린 거예요. 이게 이제 부메랑이 또 된 거죠. 그러니까 공급 많으면 당연히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공급 측에서 구조조정도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걸려요. 당장 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중국 정부가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한국에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노출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쁘게 보기보다는 뭔가 방향이 바뀌면 또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어떤 방향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IPO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LS 머트리얼주가 그 12일이었나요? 네. 그때 이제 상장 첫날에 따따블이라고 하죠. 네. 이제 공모가 대비 주가 4배 상승 또 기록했고 다음 날도 바로 상한가 기록했어요. 다음 날에는 조금 떨어졌는데 좀 이런 공모주 청약에서 변동성이 큰 모습도 계속 보이거든요. 투자자들 어떤 점 주의해야겠습니까? 아,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물론 올라가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투자자분들 다 좋죠. 뭐 하루 상장 한 날 주가가 거의 3배 이상 올랐다는 건 뭐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너무나 이제 행복한 상황인데 다만 이게 기업 가치가 좋아서 올라간 건지 단지 머니 게임인지 이걸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인기 투표가 아니라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뭐 주가가 3배, 4배 오른다면 당연히 우리가 좋아할 일인데 아니 어떻게 상장한 지 하루 만에 기업 가치가 3배 올라가겠어요, 사실은. 어제의 기업과 오늘의 기업이 단지 상장했다는 이유로 기업 가치가 4배, 3배 그렇진 않잖아요. 기업은 천천히 변하거든요. 근데 주가는 마치 기업 가치 4배 올라간 것처럼 그냥 막 올라 버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뭐 저를 비판할 수 있다 하도 저는 좀 머니 게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비정상적인 네, 흐름이었다. 비정상이다. 이건 분명히. 그래서 한 2, 30%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300%는 분명히 수급이 쏠린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것도 FMC 전이었잖아요. 뭔가 좀 FMC 불안하고 이러니까 투자처는 잘 안 보이고 신규 상장 기업들 요즘에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장만 하면 급등하니까 몰린 거죠. 실제 개인 투자분들이 신규 상장한 날 주식을 엄청 사더라고요. 공모주 청약은 괜찮아요. 근데 상장한 날 뭐 쫓아가시거나 뒤늦게 고점에서 투자하는 거는 결국엔 또 큰 화를 또 불러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와 무관한 이런 머니 게임에는 저는 좀 동참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좀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런 상장주들 폭등하는 거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FMC가 끝나니까요. 이게 시장이 지금 색깔이 좀 뭘로 바뀌었냐면 소외주로 좀 가시더라고요, 지금은. 소외주. 네,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 완전 부진했던 그런 기업들이 좀 최근에 올라요. 그러니까 이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은 목요일, 금요일 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좀 경고 지금 상황이 좀 발생했으니까 좀 상장하면 폭등하는 기업들 저는 각별히 또 연말까지 더 주의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런 흐름들 보면 지금 투자자분들이 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약간 갈피를 못 잡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어디 확 쏠렸다가 쑥 빠졌다가 이런 게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이사님 아까 엔화 잠깐 얘기하셨는데 좀 더 네.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좀 일본이 통화 정책도 바꾸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자동차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뭐 기사들 보면 올해 뭐 처음 700억 달러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쨌든 엔화 강세면 일단 우리 업종에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인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도요타랑 경쟁을 하잖아요. 뭐 혼다라든가. 근데 실제로 그동안 엔화 약세 기간 동안 도요타나 혼다 주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그 현대 기아도 실적은 좋았거든요.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엔 약세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거죠. 근데 엔화가 이렇게 약세로 가면 미국에서 같은 차를 팔더라도 일본 기업들은 좀 할인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엔화 약세에 좀 피해를 좀 받았는데 이게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152엔까지 이제 갔다가 이번에 141엔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엔달러가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엔화가 강해졌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래서 지금 141엔까지 좀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왔고 원엔 환율도 아마 얼마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850원까지 한번 떨어졌다. 10엔당. 그 굉장히 좀 놀라운 100엔당 85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91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원화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엔화 약세는 좀 어느 정도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어쨌든 과거부터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엔화가 강할 때 한국 증시가 괜찮았어요, 사실. 엔저일 때는 좀 항상 같이 빠지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엔화가 강세로 간다는 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도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긍정적이어서 좋게 보고 있고 엔화가 강해지면 당연히 달러화는 약해지고 달러가 또 약해지면 또 엔화는 상대적으로 또 강해지고 근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또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이제 빌미를 줬죠. 금리가 급락하니까 당연히 엔화가 강해지고 달러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또 달러가 약해지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주식 투자하러.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그 위험 자산을 투자하려는 네, 심리가 더 네. 커지니까. 그래서 엔화가 강한 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뭐 기업들의 실적에도 좋고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좋기 때문에 전 좋은데 근데 이 관건은 이거죠. 이 엔화가 이제 강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강해질 거냐? 요걸 보셔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일본 그 중앙은행에서도 중앙은행 총재가 했던 얘기가 좀 정상화하겠다라는 이쪽도 이제 이 반대 피벗이죠. 이쪽은. 미국은 긴축하다가 이제 반대로 돌리는 걸 이미 시작했는데 일본은 아직 액션을 안 했는데 일본은 반대로 계속 돈 풀고 있었는데 지금 반대로 좀 가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긴축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긴축 쪽으로 약간 바꿔주는 거죠. 무제한으로 지금 돈 풀어요. 지금 일본은 물가 때문에. 근데 이걸 조금만 바꿔줘도 일단 엔화 강세는 더 자극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의 통화 정책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좀 잘 앞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업종 뭡니까? 일단 이제 이번 주에 물론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올해 내내 좀 좋았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이쪽은 좀 저희 개인적으로 좀 연말까지 좀 쉬어갈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새롭게 좀 올라온 좀 섹터들이 좀 몇 개 좀 보이는 게 일단 그 반도체 랠리할 때 그 기판이라고 합니다. 반도체에다가 이제 기판에 끼워서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 웨이퍼라고. 아니 그 PCB라고 합니다, 보통. PCB. 근데 그걸 꽂아 사용하는데 이 기판 쪽도 사실 반도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좀 못 갔어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소외주가 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기판 관련된 PCB 업종 이쪽이 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 하락하면 또 떨어지는 그 수혜주 중에 하나가 인터넷 업종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카카오나 네이버가 모처럼 좀 급반등을 했는데 여기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거든요. 또 카카오는 쇄신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많이 빠졌었죠. 네, 엄청 빠졌었죠. 그래서 인터넷 대표주도 다음 주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좀 더 강할 좀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삼성보다는 중국에서 폴더블폰이 굉장히 잘 팔린대요. 근데 삼성이 좀 생각보다 많이 못 팔았거든요. 그럼 삼성에 반격하던 저는 지금 폴더블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만드는 폴더블 폰을 중국에서 많이 팔렸어요.
삼성이 만드는 게 있고 중국 회사 또 그쵸, 자기네들 중국에 또, 자기네들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만드는 게 잘 팔려요. 아. 아쉽게도. 근데 우리 삼성의 그 폴더블 폰은 예상보다는 좀 덜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중국은 좀 중저가 폴더블 폰도 있어요. 근데 삼성은 비싸잖아요. 하나에 맞아요. 뭐 200만 원 가까이 하니까. 그래서 삼성도 아마 기사 보니까 중저가 폴더블 폰 준비를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반격 카드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폴더블 폰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번 주에 좀 올라왔지만 다음 주까지도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에 PCB 또 인터넷 대표주 폴더블 폰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보고서인가요? 예, 메리츠 증권의 이지호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방위산업 관련된 이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상과 현실사인데 이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 폴란드에 우리가 수출을 했잖아요. 많이 근데 하고 이제, 있죠. 예, 근데 폴란드만 있는 게 아니고 루마니아도 좀 눈여겨보자 그런 내용이 있는 게 루마니아가 자주포 사업을 좀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5조 원 규모인데 루마니아가 지금 최종 후보로 독일, 터키, 한국을 선정했거든요. 한국의 K9 요걸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만드는데 올해 연초에 루마니아하고 무기 탄약 생산 관련 MOU를 체결을 해놨대요. 그래서 아마 한화가 좀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어서 한번 루마니아 쪽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화약고 중에 하나가 중동 쪽이죠.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 포탄 유도 무기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그 하마스가 공격할 때 7,000발의 로켓포 써가지고 아이언돔 무력화시켜 버렸거든요. 결국 유도 무기, 이 한마디로 미사일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한국의 대표적인 또 회사 중에 하나가 LIG 넥스원이잖아요. 그래서 유도 무기에 대한 수요가 이 중동 중심으로 좀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거의 무기 수출 점유율이 전 세계로 우리나라가 9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10위 정도 돼요. 근데 점유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나가지고 유럽에 수출할 물량을 이제 수출하기 좀 어렵나 봐요. 이 이스라엘이 유럽 수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반사 이익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반사 이익이라는 좀 표현은 그렇지만 한국이 좀 기회를 좀 잡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네 전쟁 때문에 유럽 수출 물량이 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한국한테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대만 지역이 항상 지금 이제 위험하다고 많이들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뭐 네.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자꾸만 대만 통일하겠다. 미국은 그걸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군사훈련도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 2027년도에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대만과 중국이 좀 전쟁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나라는 호주로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호주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죠. 예, 안보 동맹국인데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발발을 하면 미국의 보급기지 역할을 좀 할 거란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호주 쪽에서 군사 이 어쨌든 이제 무기 수입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이 장갑차를 독일을 제치고 이번에 레드백이 예, 호주에 이제 들어가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독일이면은 네, 전통적인 전통적인 강국이죠. 뭐 장갑차 하면 탱크 네. 강국인데 이번에 3.2조 원 들여가지고 129대 계약 체결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뭐 약간 독일은 전쟁 국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이 방위산업체들의 공장이 잘 가동이 안 돼가지고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우리나라는 탱크 만드는데 3년이면 되는데 독일은 9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예.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서 오래 근데 걸리는 이제 건가요? 우리 한국은 분단 국가니까 아직 전쟁 중이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 그래서 무기 계속 만들고 있는데 독일은 이 가동을 안 한 거예요. 예. 다시 기름칠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실전 경험이 우리보다는 떨어질 네, 수도 있는 떨어질 건가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무기가 좀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도 훨씬 싸고. 그래서 아마 당장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마 한국 제품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이런 조건들이 좀 우호적일 수 있어서 뭐 우리나라 방산주들 뭐 내년에도 여전히 글로벌 재무장은 글로벌 트렌드니까 방산업종에 대해서 뭐 내년도도 좋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의견이고 가장 좋게 보는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좀 적어주셨고 관심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을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산주들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래도 전쟁은 좀 일찍 끝나고 좀 터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듣고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연준이 보는 가장 또 중요한 근데 이 경로가 바뀌면 언제든지 또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먼저 이제 그 성적표를 공개하니까